거기서 제가 발견한 어떤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은 오히려 이제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왜 처음에 어떤 지금 동시대 아시아의 그런 액티비즘들, 그런 사회적 현상들과 그 안에서 제가 이 토픽에 접근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발표문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개괄적으로 추적하고 거기서 제가 발견한 의미들이 좀 주가 되어 있지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짧기 때문에 제가 아주 엉성하고 와일드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듬성듬성하지만 제가 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었는지, 그 커넥티비티가 제가 생각하는 과연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다시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부상은 당연시 되어오던 미디어의 성차별적 발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페미니즘 서적들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으며 아카데미 밖에서는 낯설었던 여성 혐오의 개념을 널리 퍼뜨리고 미디어와 경찰이 한 개인 정신질환자의 일탈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 사례를 여성 혐오 사례라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 여성 혐오 사례라고 명명하는데 사회적인 합의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몰래카메라나 아니면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유통되던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는데 이런 흐름이 기여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크고 작은 거리의 집회가 현재까지 조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현상은 페미니즘과 관련한 출판과 문화사업, 정치활동에 큰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미니즘 도서 수십 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페미니즘 강좌, 페미니즘 입문 강좌부터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페미니즘 강좌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범위 페미니즘 강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 페미니즘 논의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대중들을 위한 강좌가 굉장히 연일 여기저기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러한 이제 현상이나 흐름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는가는 좀 넓게 잡기도 하고 좀 짧게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로 보통 이야기되는 현상은 이른바 IS에 지원한 김군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실종된 10대 소년이 IS와 접촉을 시도하면서 한국은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사회이고 페미니스트를 증오해서 IS를 좋아한다라는 트위터를 남기고 실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성 지식인이 그것을 어떤 부분적으로 지지하면서 IS보다 무서운 한국의 문화 페미니즘 이런 글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이 현상 자체는 굉장히 특이하거나 돌출적인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국 내에서 그 남성들의 굉장히 강한 여성 혐오 언사들은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강했었고, 그다음 페미니즘은 별로 이렇게 전혀 좋은 단어가 아니었고 아카데미 밖에서는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별로 돌출적인 현상이 아니었는데 이 이후에 이것에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이 직후에 그 문화 페미니즘이라는 이제 글을 쓴 작가한테 반발을 하고 그 트위터를 중심으로 나는 페미니스트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트위터에 이제 그 텍스트로 남기기도 하지만 나는 페미니스트다라는 이제 그
뭐 팻말을 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오브제로 이렇게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유통되는 방식은 이제 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었습니다. 이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혹은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의 해시태그 운동이 촉발되고 난 후에 이제 중요한 이제 흐름 중에 하나가 중요한 흐름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제가 너무 길어서, 근데 그 중에서 이 온라인 페미니즘에 사용한 전략들 중에 중요한 전략들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전략들 중에 하나가 이 미러링이라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성들의 혐오적 말하기를 그대로 반사해서 돌려준다라는 이 미러링 말하기는 온라인 페미니즘의 전략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스타벅스 커피로 대표되는 뭐 여성의 소비 현상과 여성을 등치시켜서 여성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을 할 때 그 프레임 자체, 여성과 소비를 등가로 연결시키는 그 프레임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말하기 방식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이른바 미러링 말하기 방식에서는 나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스타벅스 커피 사 먹을 테니까 너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성매매나 해,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기 방식이 크게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런 말하기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이제 말하기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무엇보다는 이 말하기 방식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어쨌든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켰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페미니즘 강자적으로 말하기 방식보다.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는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상사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름 부르기는 저항운동을 게시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혐오 발언을 전유하여서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은 우리를 종속시키기도 하지만 양가성으로부터 행위성의 장면을 생산함으로써 그 부름이 발생하는 의도를 초월하는 일련의 효과들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페미니즘의 흐름들을 촉발한 초기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아까 이제 김군이 IS 지원한 이유가 페미니스트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전까지는 페미니스트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뭐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다른 말로 뭐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소비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한국 여성들이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은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이른바 개념녀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면, 김군의 발언 이후에는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 페미니즘과 자신의 거리에 대해서 사고하게 되고 페미니즘이 자기의 정체성의 하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한국 여성들 불러주는 순간 이제 페미니즘이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돼버린 상태가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말하기의 방식과 미러링 매우 밀접한 이런 말하기의 방식에 이제 미학과 미러링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혐오의 발언과 다시 그것이 재산연되는 공간이 온라인 공간이라는 점인데요. 일상의 여성 혐오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소수에 대한 혐오가 더 심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제 몇 년 사이에 극도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가시화된 이유는 저는 이제 온라인 매체라는 환경이 필수적인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으로 그 가시화된 혐오는 그 구체적으로 페미니즘이라고 칭해진 혐오는 또한 온라인 매체라는 환경에서 가능한 방식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이전에 남성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극심한 여성 혐오적인 발화 방식과 그에 대한 어떤 받아치는 방식은 1대1 대면 장소라든지 아니면 토론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실은 가능한 방식인 거죠. 온라인에서 익명과 어떤 표현의 문제로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여성 혐오를 비롯한 여성들의 어떤 여성들이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혹은 역으로 페미니즘 학습과 경험이 이루어지는 혹은 지식의 생산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지식의 유통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역시 온라인인데 온라인이라는 사실은 이 공간이 작동하는 방식과 효과에 대한 더욱 면밀한 연구들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의 페미니즘 굉장히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잘 가는 이제 여성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는 전혀 페미니즘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나 이제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 팁 같은 걸 공유하고 뭐 취미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사이트인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페미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지표가 되고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이 커뮤니티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주저하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도는 이야기들이 이 페미니즘적인 토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초적인 페미니즘 학습 커리큘럼을 이제 뭐 구한다거나 이런 게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거리이기도 하지만 뭐 그나마 한국에서 이제 젠더 인식이 있는 남성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방법 뭐 거기에 대한 답은 뭐 그런 인문학 뭐 강좌 같은 데를 가서 만나세요라든가 친구가 없는 남자를 만나세요라든가 뭐 이런 팁들이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굉장히 유용한 팁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이제 남자친구가 감상적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 달라. 이런 이제 글들이 제일 이제 많이 유통되는 글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들을 물론 굉장히 이성애적인 방식에서 여전히 이제 이성애적인 관계에서 자기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의 고민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 가장 달라진 방식이라면 어쨌든 페미니스트라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것, 아이덴티파이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거부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사회 성별체계의 불편함을 느끼는 글들은 이 커뮤니티에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것이 페미니즘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연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나 여가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며 독신 생활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뭐 만혼이나 비혼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저항하거나 성별 분업적인 사회에서 태업을 하고 이것이 분명히 기존의 어떤 이성애적 관계나 아니면 감정적 관계 균열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인식이나 아니면 감각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집합적이기보다는 산발적이고 집단적이기보다는 선택적으로 개인의 선택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뭐 이 온라인 페미니즘이 이제 외부로 나가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 집회가 조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도 거기서 이제 그 거리 집회까지 조직되는 과정도 온라인에서의 뭐 의식화나 학습이나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산발적인 방식으로 운동이 형성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새롭게 배치되는 감각들, 경험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시적이고 산발적이긴 하나 이런 공동적인 경험, 공동체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론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랑쉐르의 어떤 미학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꺼려지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재배치나 이러한 새로운 감각적인 과 인식적인 것들의 분할에 있어서 우연적인 토대를 더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여성들이 하나의 대안이나 집단이나 어떤 다른 더 높은 형태로 고양되어야 한다는 예비 집단을 보는 것을 좀
경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좀 빨리 해야 돼서요. 제가 충분히 예. 네, 제가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반 여성 혐오로 만들어지는 경제에 대해서 좀 원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우연적이면서 폭발적인 분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를 또 굉장히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여기서의 돈과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인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히트한 페미니스트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비전공자들이 텀블벅에 올려서 페미니스트 회화집을 만든 거예요. 나는 전문 서적은 아니지만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라는 회화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을 때 2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3,300만 원 정도로 목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한 온라인 페미니스트 사이트에서 이제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는데, 그 티셔츠는 굉장히 남성들과 크게 싸움이 붙으면서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원래 1,000만 원을 모금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1억 모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경제적인 현상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최근 한 10년 동안 한국의 여러 가지 공공 영역이나 아니면 특히 문화 영역들이 여성화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인문학 대학원의 강의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술영화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서시장이기도 하고, 공연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이 여성이 월등하게 많은 이제 독서시장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좀 망설이는데, 이것이 항상 이 문화 영역이나 공공 영역에서 여성화가 되는 형상이 항상 이제 소비자로서만 표상이 되고, 이제 한국의 언론이나 연구에서도 그런 이제 지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문화의 영역이 여성이 여성화가 되면서 그걸 소비와 연결시키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거기서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남성의 영역일 때는 창작인 영역이나 아니면 지식의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과는 좀 대조적이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그 소비가 여성들 내부에서 이제 지금 자본주의 생산 관계나 아니면 이제 뭐 노동 관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자본 축적을 위한 관계가 아닌 다른 식으로 서로 돈을 투자를 하고 노동력을 투여하고 무언가를 계속 만드는 일들이 어떤 금액이란 숫자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을 어떤 누군가는 다시 소비의 영역, 어떤 여성들의 실천의 영역을 거리에 나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의 소비의 영역으로 다시 분할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또 뭐 자본주의 외부의 영역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좀 다른 언어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결성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만의 해바라기 혁명이나 아니면 이제 홍콩의 엄브렐라 혁명을 다룬 영화들을 보다 보면, 물론 이제 새로운 세대성이 중요하다거나 그러한 운동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조직이 중요하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전 처음에는 공통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실제 지금 대만에서의 일이나 아니면 홍콩에서의 일은 어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다음에 냉전 질서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까지 신자유주의적 변혁까지를 어느 정도 완성한 후 이제 어떤 자본 축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동아시아 질서, 국제 질서에서 대만이나 홍콩이 해왔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이제 터져 나오는
그 집합적인 행동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 질문을 거꾸로 돌려본다면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굉장히 격렬한 이 페미니즘 논쟁을 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제 근대 이후에 한국에 어떤 지탱해왔던 어떤 것들이 굉장히 큰 파열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의 어떤 축적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 축적 방식에 있어서의 기존의 상상력이 가능하지 않은 방식에서의 그 파열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들, 이 소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 꼭 그렇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거꾸로 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다면 그 근대 이후에 한국에서 어떤 자본 생산과 노동력 생산과 그 다음에 이 근대적인 어떤 국가를 상상해 오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그러면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 이성의 관계에 기반한 어떤 행복한 가정이었고, 그 지금의 이제 상상 이제 가정 공간이 더 이상 어떤 이성의 관계에 기반한 1대1 이성의 관계에 기반한 가정 공간이 더 이상 이제 한국의 자본 생산이라든지 노동력 생산의 국가 기반의 사회 기반의 상상력의 가장 기본 단위로 더 이상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를 멈추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와일드한 커넥티비티에서 좀 생각이 좀 더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구라고 합니다. 저는 제목이 The Future of Hong Kong, 홍콩의 미래인 10 Year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대중문화의 정치성, 그리고 이제 초국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분량을 준비했는데 한 13분 정도 썼어요. 13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좀 양이 많은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영화를 많이 안 보셨기 때문에,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영화를 소개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지점만, 아주 심플한 몇 가지 지점만 지적을 하고 이따 토론 시간에 그 얘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빨리 지나요. 지금 사실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좀 서울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화제가 좀 됐습니다. 문화나 예술은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사회를 감지하고 또 감각으로 예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으로 최근에 이 최신스 스캔들과 더불어서 2년 전에 방송됐던 JTBC 드라마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미래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미래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이 사태랑 좀 연관이 된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이제 거기 나오는 여성 캐릭터의 이름이 정유라이기 때문에 화제가 됐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정유라가 자격이 안 되는데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물론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학점이 부족한 걸 해결해주고, 지도교수를 만나면 지도교수의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예술재단 이사장이 호스트 클럽에서 애인을 만들었는데 이 애인이 사업 파트너가 되죠. 그리고 또 이 공교롭게도 정유라의 어머니는 무속인이에요. 샤먼이고, 이 샤먼이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재정 어드바이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걸려서 해외로 도피를, 선글라스 끼고 여기까지가 너무 유사해서 이 드라마의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쉽게도.
이게 2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게 되게 요새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영화나 대중문화의 어떤 산물들이 현실을 어떻게 현실과 조응하는, 단순히 반영하기도 하고 그 현실을 좀 앞서 나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얘기가 됐죠. 특히 홍콩 영화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에 97년 그 홍콩 반환 홍콩 리턴에 관련해서 알레고리로 많이 그동안 읽혀왔습니다. 특히 이제 80년대 느와르 영화들, 553 조노의 영화들, 혹은 이제 왕가이의 97년 전후 영화들, 그렇죠? 총킹 익스프레스나 뭐 해피투게더 같은 영화들, 이제 무간도 2000년대 이후에 반환 이후에 이제 무간도 같은 영화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2002년도 영화인 왕가의 2046 반환 이후 50년 이후에 홍콩의 모습을 상상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두기봉의 흑사회 같은 영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륙과의 관계들을 이야기하죠. 뭐 이런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림만 넣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있었죠. 홍콩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위더 투 홍콩 뭐 이런 영화들 있었고요. 역시 무간도 특히 이제 홍콩의 정체성에 관련한 대륙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50년 뒤 그리고 흑사회. 홍콩 영화에 대한 이런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그동안 홍콩 영화, 대중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죠. 그러다가 올해 그러니까 2016년 4월 제35회 홍콩 필름 어워즈에서 베스트 필름을 받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10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10년이라는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 그 최우수 영화상을 받고요. 홍콩에 대한, 그러니까 2015년에서 10년 뒤 2025년에 홍콩의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미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휴먼 라이트나 어떤 자유들이 점차 사라지는, 중국 정부에 의해서 사라지는 어떤 그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국 정부는 이 영화를 싫어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스몰 버짓의 서프라이징 히트를 겪으면서 점차 이제 극장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성공을, 상업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대륙에서는 금지 영화고요. 대륙의 정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광포 띠엔슈 띠엔닝 주의겠죠. 거기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이제 그 프라이빗합니다. 센서십이 작동해서 이제 이걸 못하고 그 CCTV 중앙티엔스타이에서 이걸 이제 보통 홍콩 영화제를 방송을 하는데 그 중계 방송도 못하고 그런 어떤 제약들이 있었죠. 이 영화는 5편의 숏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025년의 홍콩의 모습에 대해서 5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후과, 그리고 동찬, 그리고 방옌, 먼저 이렇게 5개가 있는 각각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제부터는 출발 비디오처럼 영화 소개를 했어요. 어떤 영화냐면 그 보시다시피 노동절 전날 그 축하하기 전에 그 중국 정부의 관료가 어떤 음모를 꾸미죠. 국회의원 2명을 암살해라. 특히 여성 의원을 암살해라. 그러면 어떤 불안, 그 홍콩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해서 국가안전법, 내셔널 시큐리티 로를 작동할 수 있게끔, 이것을 저스티파이 할 수 있게끔 어떤 음모를 꾸밉니다. 이 2명의 갱스터가 있는데요. 이 2 갱스터가 암살을 시도하고 그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안전법을 확정하게 되죠. 자막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사실 중요한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해라. 런넌보파. 그렇죠? 나용 쇼니더 구원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위에 보면 오늘 우리는 국가안전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다. 중국 정부와 그 관료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람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인도 출신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로우 클래스의 그 삼합회 조직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방송 멘트가 깔리죠. 이 2 사람의 테러리스트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국가안전법을 시행한다. 2번째 이야기는 이제 시즌 오브 엔드라는 영화인데요. 모든 것이 사라져서 홍콩에서 그 2015년 이후에 어떤 생명체들 혹은 뭐 사물들을 표본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2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박제를 하고요. 어떤 사라지는 것들을 계속 보존하기 위한 두 사람의 약간 그 실내 공간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본인 자신이 나의 어떤 내가 생명체로서 자신을 여기